자, 새날 한나인 11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시고 이런 문제로, 방송이 좀 진행이 어렵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명숙님, 벌매 임지님, 커트님 나오셨고요. 자, 바로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들어갈게요. 자, 박원순 시장님 관련해서 댓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명진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떤 말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슴으로 당신을 보내드려야 할지 정말 비참하고 애통합니다. 제발 이런 비극은 아니길 그렇게 빌고 빌었는데 허망하고 황망합니다. 에이스 박님. 유난히도 반짝이던 큰 별이 졌도다. 그리 가신 당신 마음이 어떠하오리까.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던 많은 이들의 슬픔을 어찌 감당하시려오. 아프고 그립다. 편히 가시옵소서. 써나님. 암흑 같았던 박근혜 시절 박 시장님이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촛불 집회. 시장님이 안 계셨더라면 가능했을지. 서울 시민을 위해 너무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리버모어님. 평생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셨고 메르스, 코로나 등으로부터 서울 시민을 지켜주셨고 늘 앞장서서 서울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던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리찌이즈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저는 촛불 집회 때 물대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것만 기억할게요. 마음의 짐 덜으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예, 많은 분들이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들이 꽤 있었고요. 마치 동네에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항상 우리 곁에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망하게 가시는 것이요.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메일은요. 내용 전체를 공감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에서 때마침 메일 보내주셨길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윤광님이시고요. 지금 탄핵 이후 대선에서 이겼고 단순히 민주계열이 이겨서 미투가 터졌나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민주당 내 미투는 정적 재고용 같이 느껴지네요. 뭔가 예민한 시기에 계획된 미투 같이. 첫 번째, 대선 후 당에 복귀 준비 중인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활약하고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정무직 비서였죠. 형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강간이냐 화간이냐 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 두 번째, 대선 후 경기도지사로 나아가던 이재명 지사. 과거 소송을 도와주려다 잘 안 된 지인이라는 여배우가 극우 유튜버와 당내 똥파리들과 손잡고 난리를 쳤죠. 여배우의 유튜버에서 말실수로 인한 부분을 이재명 지사의 번개 같은 성기 공개로 해결. 지사님 돌파력 인정. 세 번째, 한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민병두 의원. 노래방 같이 간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 지인의 미투, 무혐의로 흐지부지. 다만 이걸 계기로 당시에는 사퇴 금지시키고 2020 총선 때는 불출마를 강요받았습니다. 네 번째, 서울시장 출마 준비 중이던 정봉주. 미건스 팬클럽 관련 여자 회원.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옴. 다섯 번째, 아마도 충남도지사 출마 준비 중이던 박수연. 갑자기 이혼한 지 오래된 전 부인의 미투로 결국 흐지부지. 여섯 번째, 민주당이 약한 20대 남자 지지율을 위한 좋은 인재 영입력인 원종건. 갑자기 부모 비하하고 헤어진 전 여친의 미투. 촬영도 여친 폰으로 여친이 함. 총선 불출마 이후 갑자기 고소 치하. 일곱 번째, 총선 대승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던 민주당 내의 오거돈. 부산시장 및 부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광역단체장의 대표격이 돼 있는 상황. 다음 시장 선거 출마 의지 확고했고 5분 밑으로 사퇴 후 수사 중. 여덟 번째, 사회 분위기가 다른 시절 했던 발언을 2020년에 소환하여 여성 비하 또는 여성 혐오자로 만들어버림. 정영진, 탁현민, 김용민 등 다들 중요한 프로그램 섭외가 되어 런칭 직전 또는 청와대 주요 행사를 멋지게 진행 중에 터짐.
9번째, 그린벨트로 다툼 중인 박원순. 2017년도 근무했던 비서가 미투 한창이던 그때는 꾹 참고 숙성시켜서 3년이 지나 갑자기 미투로 고소. 지금 민주진영, 진보진영 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무리 봐도 패턴은 비슷합니다. 예민하거나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정적 싸움에서 미통당처럼 집안 내에 큰 비리를 찾기가 어렵고 인사비리도 미비하거나 다들 하는 정도 수준, 뇌물은 더욱 찾기 어려우니 이때 바로 미투로 날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예민한 시기나 정치적 결단 시기에 미투 의혹 시작, 당사자는 반박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 일단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매장. 일정 시간이 지나고 해결되면 흐지부지된 당사자들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일정 시간 지나고 박살나는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성추행이 많다는 점입니다. 성폭행, 즉 강간의 경우는 증명해야 할 것이 많고 또 직접적으로 강간을 하기는 정치인들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에는 카톡, 말투, 행동에서 여성 당사자가 불쾌함 또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일관되기만 하면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서 무조건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68 혁명 시기를 거치며 성장한 586 운동권 및 그 위아래 10년 세대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약하고 자신들이 기득권 보수 꼰대보다 젊게 생각하고 소통한다 생각하기에 스스럼 없는 습관적인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이 바로 언제든지 미투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커지는 여성계의 입김. 갈수록 민주당 내에 여성계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적 정당이라 해도 정의당에 있어야 할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갈수록 커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여성계의 추천 인물이 장관이 되고 또 여성 운동계의 수많은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아무 쓸데없는 성인지 교육, 교재, 방송 공고 등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사업과 운동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저는 보수적인 부산 남자이고 3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정치를 좋아하고 자주 관심 있게 보지만 역사를 가르치고 또 석사 과정의 연구자로서도 너무도 이상하네요. 전체 흐름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미통당 계열은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데 민주당 계열은 아직도 젊고 소통한다 생각해서 실수를 많이 하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흐름을 보면 안희정 지사의 경우 50% 정도의 의심이 있을 뿐이고 오거돈 시장의 경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정말 노담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기운내전님과 함께 즐겨 들었던 흑화한 유재희 씨의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을 찾은지라 충격을 더 받았네요. 한번 짚어보면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일종의 음모론. 근데 이건 분명히 그 앞에 우리가 선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박원순 시장님은 그걸로 돌아가셨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위들에는 분명히 그 뭔가 빌미를 줬던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서 행위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음모다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문 커피 이름에 IS, 스타벅스에서 차별당한 무슬림 여성, 이게 뭔가요? 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무슬림 여성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을 했는데 그 커피 컵에 IS라고 이슬람 테러 단체를 지칭하는 그 표현을 써서 문제가 됐고요. 이 여성분이 항의를 했는데도 스벅에서는 그 제대로 된 사과나 뭐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뭐 새로운 커피를 주고 $25짜리 기프트 카드를 주고 이런 식으로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슈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스타벅스를 불매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가 인종 차별적이고 그런 행위들을 방관해 왔고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 티셔츠를 입은 직원들한테 티셔츠를 못 입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차별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소비하는 분들도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난 친구가 망했는데 기뻐요. 그 감정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요즘에 그런 좀 다양한 그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또 기존에는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좀 지적을 당하던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변호를 한다 그럴까? 네, 옹호하는 그러한 또 이론이라든가 주장한 또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근데 그런 감정도 사실은 뭐 정상적이야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존중받아서 마땅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 인간의 어떤 도리를 넘어서거나 좀 어떤 그 벗어 던져야 할 어떤 태도를 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은 좀 달리 생각을 해야겠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감정은 느낄 수 있는데 인간은 감정 그대로를 밖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잘난 친구가 망했는데 기쁜 건 감정으로 이해하지만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선정된 이슈한 이슈는요. 백혈병 피해 유족한테 우수 고객으로 조롱한 삼성?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재용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 이재용의 삼성이 이렇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2018년 11월에 그 오래 끌었던 그 반올림 사건, 수많은 피해자들과 이제 삼성이 화해를 했는데, 과연 삼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이슈를 어떤 식으로 감춰왔고, 어떤 식으로 조롱해왔고, 어떤 식으로 사건을 회피해 왔는가에 대한 어떤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지금 이제 타이틀 읽어주셨듯이 피해자 유족들을 무슨 그 뭐라 그러지 현상금 사람들처럼 사진 찍어놓고 조롱하고 이들의 성격은 뭐 외골수의 다혈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삼성을 과연 이런 이재용의 삼성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공개 수배자 비슷한 우수 고객 명단. 네, 네. 참. 대표적으로 이제 노조 파괴 공작 같은 거 한다거나 그러면요. 노조 파괴도 마찬가지고 이제 삼성 피해자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거리가 이간질이에요. 사실 세월호 유족들도 그런 경우를 당했었거든요. 단체가 여러 개 만들어지고 한쪽 단체는 정부의 말을 잘 듣고 한쪽 단체는 안 듣고 그러면서 그 이간질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 목적을 달성한다 그럴까요? 이런 상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삼성이라고 하는 그 조직 자체가 보여주는 이중성, 국민들 앞에서는 이제 벌을 안 받으려고 온갖 죄송하다 다 하지만 사실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슈한 이슈였고요. 이메일 읽어볼까요? 네, 신비빠님 이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시원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새날 방송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무럭무럭 키우는 진짜 농부 같은 방송입니다.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 촛불혁명과 503 탄핵, 2차 촛불혁명의 성공과 21대 총선의 압승,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가능했던 건 새날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같이 어둠을 밝히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남북관계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나 여당 대북 정책 담당자들은 김정은 정권과 그 세대들의 대남 정책이 김일성 세대나 김정일 세대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일성 세대는 방식이 어떻든 간에 남북 통일을 지상과제로 생각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분단된 상황을 비정상적이고 불구된 상태처럼 인식하면서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북한을 하나로 생각하는
생각하는 인식 역시 매우 강했던 세대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김정일 세대에서도 이런 인식은 계속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 무엇보다 통일을 염원했던 세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 세대의 경우 김정은 집권 초반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통일에 대한 의지나 절박성이 급격히 퇴색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에서 촛불혁명이 성공한 후 김정은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방송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김정은은 지금과는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동안 지속되었을지 모르지만 촛불혁명에 감동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남북 화해의 길로 나오면서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고 남북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즈음을 기점으로 김정은은 그런 입장에서 선회했다고 봅니다. 권력자들은 집권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권력의 맛을 알아갑니다. 남북 화해나 통일 같은 한민족의 지상 과제보다는 자기 권력의 공고화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김정은 개인의 변화라기보다는 북한 지도층 세대들의 현실 인식과 의지, 욕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경우 통일이 최우선 과제였다면 김정은과 현 북한 지도부의 경우 체제 존속과 유지가 지상 과제로 보입니다. 세대가 변하면서 북한 지도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언급 좀 하고 갈게요. 메일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논리가 지금 남북 관계는 안 풀릴 거다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세력들의 대개 논리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3대 소위 말하면 세습을 하면서 뭔가 달라진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방주의자이고 개혁주의자예요. 선대에 있었던 것까지 꽉 닫아놓는 상태에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뭐랄까 국력이 약한 측면, 그래서 흡수통일 되거나 하는 측면들을 두려워하고 미국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만든 게 핵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가요. 그 내부적으로 사람들 다 굶어 죽는데 자기 권력을 하는 그 다툼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고난의 형군 시기가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를 거치면서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잘 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젠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든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뭔가 먹고 사니즘, 사실상 약간 자본주의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개념이 핵을 갖고 쥐고 있는 채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경제발전 같은 걸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 이런 쪽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섞어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가시죠.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경우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형태라면 얼마든지 통일을 환영하는 입장이었다면 김정은의 경우 그러한 조건에서의 통일도 거부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정은과 현 북한 지도층에게는 남북 통일이 최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집권 체제 강화가 최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남북 간 화해가 무르익을 경우 오히려 자기들 지배 체제의 결속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이 남한에 보여온 일련의 행동들은 협상용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한과 대립 갈등 구도로 가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러한 구도로 갈 때 자신들의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정부 여당의 외교 안보 관계자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김일성, 김정일 세대에게 구사했던 협상 전략을 김정은 정권에 구사하게 될 경우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대북 강경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취하든 북한 지도층의 현실 인식과 지향점, 감정, 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대북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계속 실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비할 수도 있지만 과거와는 변한 현재의 상황을 간과하고 과거의 전략을 그대로 사용했다가는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북관계에서 과거 한때 엄청난 진전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의 그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 세대가 그런가요?
최근 북한 사람들의 감성, 정서, 문화적 수준, 정치적 인식, 지향점 이런 것들이 과거 세대와 확연하게 변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데이터나 수치, 정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북한 지도층의 철학,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현실 인식과 욕망, 지향점, 의지 이러한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본이 끊임없이 다시 한반도를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지도층이 남북화에 대신 갈등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반드시 다시 한반도를 침략할 것입니다. 물론 무력 침략 대신 각종 협정 등을 통한 침략을 해올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시작됐고 진행 중이라고 봐야겠죠. 즉 임진왜란 때 전략이 아닌 을사보호조약 때 전략을 그대로 반복하려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압에 의해 했다는 것은 협상 당사자들의 변명이라고 봅니다. 조선 왕실은 동학 등 민중혁명이 거세게 일어나며 왕실 체제가 흔들리자 외세의 힘을 빌려 그들을 짓밟고 외세의 힘으로 왕실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며 그런 반민족적 형태의 결과가 을사보호조약이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이 강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고종 황제가 거세게 저항했던 측면들이 있잖아요. 밀사도 보내고 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군주 황제의 뜻과 반한데 이제 황제의 힘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걸 못 이겨낸 상황이라고 보면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이나 황제나 다 똑같이 이걸 반대했다고 보면 강제적으로 한 건 맞고 거기에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이제 강하게 일본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을 등에 업고 밀어붙였다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죠. 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것 자체도 그러한 그들의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때 보호는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정보를 보호한다는 의미이고 기본 패러다임은 을사보호조약 때와 동일합니다. 조선 왕실을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구실 아래 군사권과 외교권을 빼앗았죠. 일본은 동일한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남한을 공동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협정으로 조금씩 한국의 군사 외교권에 일본을 끼워 넣도록 미국 및 그 우방국들에게 극심한 노비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야욕은 최소한 MB 정권 때 정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봅니다. 최근 10수년 사이에 일본이 괜히 한국의 친일파들을 양성했을까요? 일본이 한반도를 대규모 침략하기 전에는 항상 앞잡이들을 양성해 놓았습니다. 자발적 토착 왜구들도 있겠지만 일본 우익 세력들이 양성한 토착 왜구들도 많다고 봅니다. MB 정권 때 온라인에서 형성된 악성 댓글러들과 막장 사이트 등의 형성 배후에는 일본 극우들이 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막장 사이트와 짝퉁 페미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국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비하하도록 만들고 심지어 남성이라는 이유로 위인이나 독립운동가들을 조롱하도록 하는 배후에는 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배하려는 세력들의 농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정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은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다수는 특정 세력들이 뒤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봐야 합니다. 최소한 이미 10수년 전부터 일본 우익들은 한반도를 다시 지배하려는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가동해왔고 그 첫 단계가 한국의 친일파 양성 및 여론 조작이라고 봅니다. 한국인 스스로를 비하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여론을 부추기고 애국심 같은 것을 구태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도록 교묘하게 몰아갔던 것이죠. 국뽕이라는 말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의 긍정적인 면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근거 없는 자국 우월주의로 빠지는 것은 위험하지만 자기 나라 비하로 가는 것은 다른 나라 식민지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MB 정권 때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후퇴시키고 추락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일본 우익들이 한반대 재집의 야욕과 연계시켜 보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명쾌하게 설명이 됩니다. 물론 촛불 시민들과 민주진보 방송인들, 민주진보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일본 우익들의 야욕은 박근혜 정권 몰락
연락 이후로 계속 꺾여 나가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본 우익들은 한반도를 다시 지배하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의식 있는 인사들이 지상 과제가 남북 통일이었다면 현재 일본 우익들의 지상 과제는 대동아 제국의 재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한반도 재침략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야욕을 현실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각종 포석을 깔아놓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그 우방에 로비를 하면서 각종 협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군사, 외교, 안보에 가입하는 협정을 늘려나가려 할 것입니다. 일본 우익들이 개헌에 그렇게 목매는 이유도 그런 야욕 때문입니다. 이런 일본의 야욕을 북한에 알리고 남북 공동으로 일본에 대항해야 합니다. 북한이 대남 갈등이 아닌 공동으로 남북한의 적과 맞서는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김정은과 그 지도층이 과연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정신을 발휘할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냉철한 현실인식과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한번 남북관계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남북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길로 가길 희망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는 동감하는 내용도 있고요. 일부는 동감이 안 되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한 어떤 세력을 거대한 그 악으로 보면 사건 해결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사실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겼지 않습니까? 이게 뭐 승부가 나는 일이라고 볼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본은 정말 점점 쇠퇴해가는 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북한은 상당히 명분을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일본 아베가 별 이야기를 다 해도 그냥 쌩까버리잖아요. 그 굉장히 거친 용어로 일본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분 없이 일본과 손을 잡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명분 하나로 살아온 자존심 굉장히 센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친일 세력들이 훨씬 많죠. 이런 관점들을 다시 한번 버무려서 보면은 전체적인 글 주제에는 동감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자기 체제를 강화시킨다고 하는 건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게 핵을 쥐고 있음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세게 나왔던 부분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영향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냥 만나지는 않아요. 의제가 어느 정도 조율이 완전히 돼가지고 대개 협상 90%를 완성해 놓은 다음에 만날 정도니까 트럼프가 이 바쁜 와중에 대선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고 대한민국도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등을 싹 바꾸면서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고 비건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요. 한국이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은 범위 내에서 하시오라고 지지를 하고 갔거든요.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세게 나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명이나 말만 통해가지고 했다면 그거 저는 못 끌어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서 북한은 정말로 핵을 벗어버리고 일부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어장쩡하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는 경제 발전은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요. 다른 나라의 지금 소위 말하면 핵 보유국들하고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이게 핵을 쥐고 있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경제 발전이라고 한다면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그건 폐기할 수 있다고 일단 보는 것이거든요. 김정은이 신세대라고 하는 건 그 막 핵 만들고 자존심 하나 명분만 갖고 막 했던 그런 선대 아버지 할아버지하고는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길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좋은 글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양유정님 이메일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고 부동산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저의 글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신 PPT가 있어요. 이 내용이 첨부로 왔는데 네. 이거 한번 제목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밑에 소제목이요. 소유가 아니라 머무는 동안 빌린 자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양유정님. 계속 하시죠. 네, 새날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외의 소유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10%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설픈 부동산 정책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통당이나 김종인 같은 사람에게 비아냥 소리를 듣게 됩니다. 최소한 1인 1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나게 해야 되고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보유세를 상당히 부과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적당한 대가를 내고 좋은 집에서 살 자유가 있지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주택을 가진 의원이나 사회 지도층의 양심에 아무리 호소해도 그 주택을 팔겠습니까? 그리고 안 판다고 나쁜 사람들이고 욕먹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도가 그렇다면 욕먹을 일이 아니죠. 제도를 바꿔야죠. 만약에 의원님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몇 % 누진세를 낸다고 다주택을 매각할 마음이 생길지 생각을 해보세요. 다주택을 안 팔고 가지고 버티면은 집값이 훨씬 더 오르거나 주택값이 안 올라서 약간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몇 년 뒤 또는 10년 뒤에는 크게 오를 수도 있는데 최소한 큰 손해를 보는 게 아닌데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팔겠습니까? 그 정도로 집을 판다고 하면 바보들이겠죠. 그래서 양심에 호소하는 바보들이 될 게 아니라 다주택을 가지고 있을수록 큰 손해가 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공정사회라고 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다주택을 소유하라고 호소해도 스스로 파는 청와대 다주택자도 지금까지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겠죠. 물론 기득권 언론과 정치인들은 재산권 침해니 시장 원리에 어긋나니 뭐니 별 핑계를 다 대면서 반대가 심하겠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번에 혁명적으로 못하면 진보 측은 신뢰를 잃게 되고 영영 기회가 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2채 이상 보유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 위탁 제도를 말했는데 그 말 자체로는 다주택자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다주택자 잡는 데는 실효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1가구 1주택 외에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주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때 원칙은 다주택을 소유할수록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부과액 정도는 매년 실제 거래되는 주택 가격의 20%에다가 매년 실제 주택 가격 인상분 전액 이게 꼭 필요한데 그것을 플러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주택 보유세 대폭 강화 시 일어날 수 있는 현상과 그 대책을 보면 첫 번째, 가족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분리가 필요하진 않은데 주택을 소유할 목적으로 이혼을 한다든지 미성년 아들들에게 주택을 양도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해서 세금을 강력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1인 가구인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라든가 주택 크기와 같은 주택 규모에 따라서 세금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다주택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100명이 사는 도시에 주택이 99채가 있다고 하면은 집 한 채당 가격이 100만 원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 도시에는 100명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 원리에 맡겨서 다주택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값을 자꾸 올리게 되고 결국 집 한 채당 가격이 200만 원을 한다고 해도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똑같이 100명이 살지만 비싼 집에 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 생활이나 기업 활동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보다 단지 주택에 투자하는 사람과 주택에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 간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죽에 붕어가 10마리 있는데 3마리는 50평을 이용하고 7마리는 5평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원칙입니다. 첫째,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는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로 인해서 돈을 벌게 하지 말 것. 두 번째, 2채 이상을 소유한 경우 또는 소유하는 경우 구입 시 중과세뿐만이 아니라 보유세를 최대한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 최소한 매년 인상되는 금액 이상으로 해서 불로소득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한 채인 경우에도 고가주택은 보유세를 부과하고 한 주택인 경우에도 주택 규모나 실거주자에 따른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한 사람이 사느냐, 3사람 이상이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가능한 공급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을 짓는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하든 지원하든 고도 제한을 하든 용적률을 약간 완화하든 부동산 거래로 인한 불로소득을 용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 적정 이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감하게 기관이나 학교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주식이나 창업 자금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임대 정책입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이 만드는 부동산 임대 정책에는 크게 동의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보완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 지역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임대료 적정선을 고시하게 하고 그 이하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해야 합니다. 금리가 떨어짐으로 건물주는 월세를 원하고 약자인 임차인이 월세나 전세를 그때 결정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인상폭을 물가 인상률 이하로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아까 예, 말한 아까 PPT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것도 공감하는 게 있고 공감하기 힘든 부분도 네. 사실 있어요. 왜냐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개헌을 해야 돼요.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유재산에 관련된 문제를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요. 당연히 위헌 소송 같은 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헌 안에는 이 토지나 주택에 대한 공개념이 확실하게 명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헌법에 말이에요. 주택은 거주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방식이랄까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하위 법령들로 투기하는 세력을 잡아내는 근거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법적인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세금 다 내, 다 받아가 이게 지금도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뭐 잔줄기는 빼고 세금을 강력하게 부과하는 것에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집을 팔았을 때 남는 게 없어야 다주택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또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전세를 하기 힘들면 나중에 월세로 바뀌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뭐 OECD 평균의 무슨 뭐 보유세, 종부세 같은 것들이 턱없이 좀 작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누가 1년에 1억을 벌 수 있는데 1년에 90만 원 세금 내줘 누구나 다. 그러니까 아주 월등하게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분명히 큰 줄기에는 공감을 하지만 막 네 재산 다 내놔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거의 압수 같은 느낌, 몰수 같은 느낌으로는 좀 어렵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메일이었고요. 댓글로 가겠습니다. 강주영님, 이번 검언 쿠데타 선거 개입 사건은 개동훈 귀에게 개성열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입니다. 남원에뜨님, 윤석열이가 갑자기 불쌍하네. 대한민국 최고 기득권 세력을 위해 하수인 노릇하는 마름이네요. 지 온몸을 던져가면서. 유학통님, 완전 쩌는 카르텔이네. 한동훈 무서워서 어찌 살아야 하나. 이명희님, 와 정말 대단하다. 재벌, 언론, 검찰이 왜 한몸처럼 움직이고 행동하는가 하는 의문이 다 풀리네요. 동문의, 친구의, 사돈의, 팔촌까지 거의 한 집안 수준인데 그들이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네요. 그러니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고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업신여기고 깔보려 했던가를. 기백님, 학연, 지연, 혈연, 무슨 거미줄도 아니고 전부 엮여있네요. 저런 게 제일 위험하죠. 끊어내기가 제일 어렵죠. 끈끈한 점도가 본드 같아요. 제2해솔님, 그랬구나, 한동훈. 그래서 윤짜장이 버리질 못하고 있구나. 반드시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님 응원합니다. 계속하세요. 김성경님, 윤 씨는 반드시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비리 감찰하고 수사하여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처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항명과 여론 책동으로 또다시 시끄러운 시기가 도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일벌백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자꾸 늦추어지면 국민들만 분열됩니다. 여론과 미통당이 공작으로 말입니다. 모은수님, 윤석열은
검언유착, 측근수사 개입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 총장으로서 자격 없으니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 공정성도 없는 윤석열은 신뢰할 수 없다. 항명이다. 미래통합당도 썩은 집단이다. 최운기님, 대한민국의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이렇게 비열하고 역겨운 총장은 지금까지 없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전 국민을 속여 검찰총장이 된 사람, 대한민국 국민에게 스트레스 이제 그만 주고 하루빨리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국민은 이제 당신을 검찰총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네, 참사실님. 이미 대통령의 임명권에 항명하여 전 조국 장관을 낙마시킨 인간 아닙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자신이 대통령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 저런 행태가 나오죠. 한동훈의 독자 행보라고 보기 힘들어요. WP 제노님.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하면 어떤 스모킹건이 나올지 어떤 음모가 나올지 의심된다. 허둥대며 수사 방해하는데 장관 지휘 감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검사장 회의 운운하며 하급자인 검사장들이 법적 판단을 하겠다고? 뭔 소린겨. 누가 누굴 판단하는가. 웃기고 자빠졌어. 롤 리플레이 코리아님.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우리 중 취약계층이 맨 먼저 고통받는다. 5252님, 푸나님 말씀대로 시대가 바뀐지도 모르는 집단, 검찰, 미통당, 그리고 기레기들. 민주당은 지지자들을 믿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권성범님, 우리나라 범죄의 산실은 아마도 김앤장, 태평양 법무법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나 혼자만인가? 슈드 0118님, 코링크 P 실소유주가 조국 가족이 아님이 명백해진 마당에 법적으로 실소유주를 안 밝히고 지나가면 미통당에서 두고두고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라고 우기며 차후 조국 교수의 행보를 발목 잡을 게 뻔합니다. 익성이 코링크 P의 실소유주임을 밝히도록 검찰의 고소고발에서 꼭 명확히 털고 가야 합니다. 예. 이 최근에 검찰 그리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많은 분들의 글이었습니다. 자, 동감합니다. 자, 댓글 계속 가겠습니다. 에릭 팡님, 점잖은 막말이라 정의당은 중2 아이들이 모인 집단 같다. 혹시 정의당은 이 표현도 중2 학생들을 비하했다고 시비 걸려나? 아벌링님, 정의당에는 노동자도 없어졌고 민중도 없어졌고 정의도 사라지고 이제는 인간성마저 사라져버렸다. 오로지 메갈들만 남은 듯하다. 지난 선거에서 열린당으로 지지를 옮긴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지08님, 난 정의당 손절했어요. 요즘 보면 진즉에 손절한 것이 잘한 거라 생각이 드네요. 하는 행동들이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그냥 미통당 이중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당 지워버리고 열린민주당을 정의당 포지션에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손일선님, 정의당은 그냥 야당입니다. 안철수처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부 비판을 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려는 것 같네요. 얼마 전부터 조중동이랑 인터뷰도 한다던데 죄는 죄고 함께했던 동료였다면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행동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냥 조금이라도 허물이 보이면 자기들에게 옮을까봐 차단부터 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그게 그들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현아초 슈레더님, 노회찬 의원님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가 아주 많이 아꼈던 정의당이요. 율건님, 정의당은 사람에 대한 예의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고 진보고 보수고 떠나서 따뜻함이 없는 사람들인 듯. 예, 그 안희정 지사 모친 장례식장에 대한 정의당의 논평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분노를 샀다 그럴까요? 비공감, 뭐.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고 또 거기에 현역 국회의원인 어떤 사람이 이제 좀 약간 막말에 가까울 정도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이런 것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나름대로 쉴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죄송한데 말하자면 그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왔던 그 수없이 많은 공로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신 걸 애도하고 그러는데 뭐
그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당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걸로 단정을 짓고 나는 장례식장에 안 갈 거야. 이게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없는 대표적인 모습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 네네 말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면 이제 근대를 제대로 지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죄와 인간을 동일선상에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자, 계속 가시죠. 네, 들꽃 내음입니다. 곽상도는 3억짜리 아파트가 20억으로 올라서 17억에 차익이 남은 장사를 했네.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 재테크 노하우는 널리 국민들과 좀 나누자. 곽상도는 낱말할 자격이 없다. 우아램님, 미통당 일당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해본 범죄로 상대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범죄를 실제로 저질러 본 경험을 활용해서 무고를 남발하는 게 미통당 일당들입니다. 곽상도 역시 자신이 저질러서 익숙한 범죄로 무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를 떠나 슈퍼 갑질입니다. 학교종 가자님, 서울 도봉구 창동에 2014년 초에 실제로 거주하는 33평형을 대출 안고 4억 2천에 샀습니다. 지금도 거주 중입니다. 요즘 7억쯤에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싸, 매달 그리고 앞으로도 대출금을 열심히 갚아야 하지만 저도 2억 8천의 미실현 이익을 얻었습니다. 좋아해야 되죠. 바보 곽씨, 시세 차익이 아니라 물가가 오른 거다. 그 정도 안 오른 곳 없다. 서울의 대부분은 그 이상이 다 오르지. 마차님이 준용 씨에게 짠하다는 말을 하신 이유가 그거입니다. 에휴, 말해 뭐 하겠니. 이정한님,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유형이 곽상도 같은 인간이다. 하는 일도 없이 무조건 딴지만 걸고 헛소리 해대는 부류의 인간들. 법진님, 상도 개인의 전대미문 수십억 재산 증식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가족 명의와 차명 재산은 더 많겠죠? 예, 계속 가시죠. 현아 조슈레더님, 국민소환제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힘들더라도 그 법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테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한 발짝씩 정의를 향해. 박순옥님, 자기 자신에게도 칼이 되고 독이 될지도 모를 위험을 각오하고 국회를 개혁하고 정화시킬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소환제 도입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일하는 국회 입법은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적극 찬성하며 성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100%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국민 복지와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노력은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당위성 앞에 구차한 변명으로 논리를 펴는 태도는 비겁과 비열의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STB님, 한 단계씩 합시다. 우선 21대 국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출석률 80% 이하 법안 몇 건, 미제출 이하 등은 세비 50% 삭감 회수. 물론 죄 지으면 별개죠. 국회의원들 자기들 불이익은 절대 법안 안 만듭니다. 진짜 무슨 제재법 안 만들면 답이 없습니다. 예, 계속 갑시다. 미린의 하늘가람님, 국민소환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그 선언적 의미뿐이고 실제로는 나쁜 자들이 악용하기 좋을 거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또한 국민은 나쁜 자들 소환해서 응징은 못하고 오히려 지역구 막가파 지지자를 등에 업고 봐라 소환해도 국민이 내가 맞다네 하면서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 염장 지르고 패배감만 안겨주는 거 매우 안 좋습니다. 소환제는 진짜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 하면 안 됩니다. 예, 잠깐만요. 이제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란은 그 방송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소환제 모든 법은 다 신중하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공약을 왜 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허술한 부분들 보완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또는 대선 출마할 때는 이걸 강조를 했다가 앞으로 신중해야 돼 이렇게 그 자체가 결국에는 개혁의 후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어떤 법도 만들어지면 완벽한 법 없습니다. 최대한 보완해서 그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만들자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어렵고요. 제일 동감 안 되는 게 악용된다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상징적 의미로라도 저는 소환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가 이 사람이 자기 지역구 내에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출마한 정치인 중에 가장 지지가 높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정치적 아젠다 때문에 튀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경원이 현역일 때 국민 소환제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나경원이 국민 소환 당하는데 지지해서 뽑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서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쉽게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지금 그 뭐 도지사나 시장분들 주민 소환제도 굉장히 어려워요. 숫자 하나 채우기가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막 급식 뺏고 진주의료원 폐쇄하고 막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10% 서명 하나 받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갖고 이게 부작용이 무섭고 저쪽에서 무슨 손을 쓸까봐 무섭고 하면 무슨 개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지는 부분에 어느 한쪽에서는 국민 소환을 하려고 마음 먹는데요. 대개는 저쪽한테는 박수 받는 사람이 이쪽한테는 지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정치사회가. 그러니까 실제로 소환시켜서 국회의원 자리를 끌어내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쪽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국민 소환제 만들어 놨더니 저쪽이 악용을 할 거다 이렇게 그 의구심 때문에 차마 국민 소환제를 하지 말자는 말을 못하고 꺼내는 말이 신중해야 된다예요. 그러면 국민 소환제의 부작용만 생각하면 긍정적인 측면은 없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8, 90%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 10%, 20% 부작용만 갖고 이거 신중해야 돼. 속마음은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개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의 의미는 뭐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건 뭐 국민소환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메일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이번 주는 오직 공감뿐 시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을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의 다시 한번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새날 한나인 110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